제0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6월 3일 금요일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으로 오셨습니다. 스위스가 전 국민에게 매달 300만 원씩 줄지 말지, 네, 이걸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300만 원. 이건 어떤 성격의 돈이냐면요, 국민이 일정 수입을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기본소득에서 나온 것입니다. 스위스는 성인의 경우 매달 300만 원,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는 매월 78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투표에 붙이는데요. 투표에서 이 방안이 채택되면, 즉 가결되면, 네, 인구가 800만 명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88,120달러인 작은 부자나라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300만 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됩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용민 트위터에서 말이죠. 이걸 우리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자, 그렇게 된다면 더럽고 안 입고 온 꼴 안 보고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이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게 만들지요. 78%는 지지한다라고 했고요. 12%는 반대한다. 10%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 그분들의 경우 300만 원이 불필요하다. 이런 건 아니겠죠. 근로 의욕이 떨어지는 것이 우려된다. 나라 곳간이 텅텅 비게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걱정일 겁니다. 4,172명이 오늘 새벽 0시 35분까지 남겨준 의견이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그리고 참여연대가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으로 공익제보를 한 다음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소득, 이게 보장된다면 이런 캠페인을 벌일 이유가 없을 텐데 말이죠. 5월 3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공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윤일병 사망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은 공익제보로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을 당하고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의학연구소,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 여러분들께 최대 200만 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해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과 심리치료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7월 8일까지고요. 각 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 서류와 함께 참여연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단체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02-723-5302로 연락 주십시오. 이 사업은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경유차와 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구상하는 경유값 인상과 고등어 삼겹살 직화구이집 규제 방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그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경유값을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이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원구성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각종 현안에 대한 야 3당의 공조 방침을 밀실야합으로 규정하면서
사과부터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하겠다. 대신 국회의장을 다오. 이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이 MBC에 2억 원대의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김재철 전 사장은 퇴직 때에 받지 못한 특별 퇴직 위로금 등 2억 3,973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지난 3월에 제기했는데요. 숱한 해고와 방송 파행으로 MBC를 수렁에 빠뜨린 김재철 씨가 뭘 더 특별하게 위로를 받아야 할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홍만피오 변호사가 3억 원대의 변호사법 위반과 10억 원대의 탈세 혐의로 구속되면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한편 검찰 내의 대표적인 특수통이던 홍만피오 변호사, 정작 본인이 조사받을 때에는 예상치 못한 수사팀의 질문에 크게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될 당시 홍만피오 변호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후배 검사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인정하십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정당한 변론의 활동 범위 안에서 충분히 변론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로 사망한 직원 김모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페이스북에 참회의 글을 올렸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서 지위 고하 없이 책임을 묻겠다. 산하기관의 외주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적어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한 외주에 맡기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눈물은 마음의 아픔을 씻어내는 것이니.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중고차 거래는 역시 조광래 중고차. 고맙습니다. 거품없는 만남, 아름다운 결혼 1600-1475 클럽센트가 맺어드립니다. 고액의 선불 가입 비용을 상상하셨나요? 1600-1475 클럽센트는 만남이 성사된 경우에만 비용을 결제하는 후불제 결혼정보 회사입니다. 10년 이상 20년 경력의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당신의 반쪽을 어떻게 찾아드리는지 믿고 맡겨보세요. 가장 행복한 만남, 그런데 비용은 절반으로. 김용민 브리핑 듣고 가입하시면 할인도 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클럽센트를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주문했었지요. 자, 그런데 정부는 휘발유값 대비 85%로 맞춰져 있는 경유값을 올리자는 방안을 덜컥 내놓았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새누리당도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보조금까지 주어가면서 디젤차 사용을 부추기던 정부 아닙니까? 디젤 승용차 운전자는 물론이고 봉고차 한 대 달랑 몰고 다니는 영세 자영업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지 않겠습니까? 밀란을 우려하는 보수 언론도 있었습니다. 기름값 올리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다. 이게 염려된다. 동아일보가 그랬었죠. 권성동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걱정도 그러합니다. 어제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미세먼지 배출원과 관련해서는 소위 말해서 경유 차량 한 10% 정도 비율 차지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이상의 주범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것은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이 경유 자동차를 제한하기 위해서 경유 가격 인상 좀 거론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는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해법이 있는 건가요? 이 경유 차량과 관련해서는? 우선 경유차 가격 인상하는 건 너무 손쉬운 방법이고요. 이것이 이제 화물차라든가 뭐 봉고차 같은 승합차를 이용해가지고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한테 직격탄을 가해서 서민들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건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경유값 인상은 고려 대상에서 빼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서민들 부담을 주고 또 일종의 증세 효과를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당정 협의가 열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부담금을 불릴 것인지, 아니면은 경유차를 휘발유차로 뭐 전환할 경우에 좀 더 지원금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당정 협의 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방법 중에 하나로 환경개선 부담금을 경유 차량에 물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당정협의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왜냐하면 이 경유 가격을 올리는 것이 소위 말해서 경유 차량을 가지고 영업하는 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하는 논리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유 가격 인상이나 환경 개선 부담금 그러니까요. 결국은 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당장 협의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전증석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경유값은 그대로 두고 차라리 휘발유 차량 쪽으로 소비가 몰리도록 휘발유 값을 내리겠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세입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거 내려버리면 세수가 급감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세수가 또 급감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도 뭐 하루아침에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경유 차량과 관련해서는 뭐 확실하게 똑부러지게 내놓을 수 있는 답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러면 이 화력발전소가 사실은 더 크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기오염 주범으로 미세먼지. 그래서 큽니다. 정부가 한 40년 넘은 석탄 화력발전소를 이제 폐쇄하는 것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보다 새로 짓는 화력발전소가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선집중에서도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만 새로 짓는 화력발전소를 짓지 않는 것이 미세먼지를 막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발전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이 화력 발전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비용이 이제 저렴한 것이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러면 화력 발전을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거든요. LNG 발전이 있는데 LNG 발전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화력 발전을 위해서 한 두세 배 정도. 그러면 결국 전기세 인상으로 이어지고 전기세 인상이 가계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아주 낮추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 어떤 그 뭐랄까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설비 투자를 하거나 또 좀 더 성능 개선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는 건 모르지만은 화력 발전 자체를 신규 건설을 지금 예정된 신규 건설을 다 그것을 다 폐기한다. 그럴 경우에
우리 전력 생산에도 찾아줄 뿐만 아니라 전력 단가를 높여가지고 결국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저는 저하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철도 같은 생명 안전 업무 같은 경우 비정규직을 쓸 수 없도록 하고 외주를 제한하도록 하는 일명 스크린도어법 4건을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지난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일어난 스크린도어 정비 용역업체 19살 직원 사망사고 같은 이런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사실 스크린도어법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새누리당 반대로 자동 폐기 됐죠. 재추진하는 것입니다. 스크린도어법을 만들었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발의를 하면서 내놓은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외주 용역에 의한 인력을 말하자면 간접 고용을 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또 고용 불안 이런 요인 등으로 인해서 사용자에게 자기 업무의 안전 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중의 생명 또 건강 그리고 안전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직접 고용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것이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 건강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서는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생명 안전 업무를 도급하는 것도 금지하였으며 또 사업주가 생명 안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말하자면 정규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제 근로자 또 단기간 근로자 또 파견 근로자 또 수급인의 근로자는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사업주 또는 사용 사업주 또는 도급인 이런 사람들이 직접 고용한 정규직 근로자로 정규직 근로자로 보도록 한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9대 때 6개월 동안 저희 의원실과 노동건강연대가 생명안전 TF를 운영하여 만들었던 법입니다. 생명안전 업무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방대함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법안은 일개 의원실이나 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정 정당에서 입법한다고 해결될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실태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입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동자만 죽이는 노동법안 발의해서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매달리는 이런 노동부의 모습이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을 위해 시급한 현안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습을 노동부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서울 메트로에서 스크린도어 업무를 외주 용역하지 않겠다, 또 자회사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어떤 면에서는 작은 미봉책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전관리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 직접 고용만이 해법이며 실효성 있는 그 방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다 광범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검찰 출신 초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만표 게이트와 같은 전관 비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금태섭 의원은 주로 형사사건에서 전관 비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형사사건 변호인은 법무부 령에 의해서 피의자가 조사받을 때 옆에 앉을 수는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한다 라면서 사실 중요한 결정은 검찰 조사 받는 순간에 많이 이루어진다. 가장 변호인의 활동이 필요한 때에 못하게 되니 전관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전관을 통한 전화 변론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발언 JTBC 인터뷰에서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홍 변호사는 2011년에 변호사 개업 이후에 100억 원이 넘는 수임료를 한 해 이렇게 얻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야, 이거 저렇게 검사장급 정도의 검사가 나가서 개업을 하면
저 정도 돈을 버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 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홍만표 변호사가 제가 이제 검찰에 있을 때는 훌륭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변호사로서 대단히 잘못된 길을 걸은 게 아닌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돈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잘못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뭐 물어보시겠지만 전관예우 현상이 여전히 있고 네. 소위 말하는 전관들이 많은 돈을 벌어서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이 다 100억씩 벌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전관예우가 왜 사라지지 않느냐. 네. 그게 변호사들만의 문제냐. 물론 자기 후배들한테 찾아가서 부당한 청탁을 하는 변호사들 문제입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이거는 정말 선배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셔도 이건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검사들이 있다면 혹은 판사들이 있다면 전관예우라는 게 생겨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전관예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 뭐 네. 변협에서도 나오고 뭐 정당별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번 나왔던 대책이거든요. 그리고 판사나 검사가 물론 잘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대책을 여러 번 시행했는데도 안 되는 것은 저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람이 조사를 받으면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네. 근데 이 수사 과정에서는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변호사가 앉아서 도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피의자 옆에 변호사가 앉아서 뭐 홍만표 변호사도 새벽 3시까지 조사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조언을 하고 도와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상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변론을 하는 것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럼 피의자 입장에서는 열몇 시간 동안 조사받고 훈계당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말은 제대로 못했는데 옆에 변호사가 앉아서 변론도 못하니까 이 전관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산다고 하는데 전관한테 가서 검사나 부장검사 또 검찰 고위직을 만나서 부탁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수요 자체를 없애려면 정상적으로 변론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예.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시면은 조사받다가 그럼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가 아니 우리 의뢰인이 아까 그 질문에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린 더 이상 대답 안 하겠다. 왜 그런 질문 또 하냐? 우리는 그걸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전관 변호사들이 음성적인 변론을 하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자기 그 의뢰인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검사와 대등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검사가 움켜쥐고 있으니까 결국은 검사의 어떤 선의에 기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는 것은 이 신뢰에 바탕한 것이 아니라 불신에 바탕하는 그렇죠. 겁니다. 판사나 검사가 부정을 하려고 해도 못하게 만들어야 그게 제대로 된 제도지. 그게 시스템이죠. 판사나 검사가 양심적으로 하면 되지 않냐. 이거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변호사가 가서 봐달라. 내가 옛날에 당신하고 같이 근무했지 않냐.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당당하게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생리대 살 돈이 없어 말 못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저소득층 소녀들의 안타까운 소식. 네, 많이 알려졌습니다. 깔창을 쓴다, 수건을 쓴다. 참담한 이야기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경기도 성남시가 대책을 발표했지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성남이 먼저 시작하겠다 이렇게 글을 올리고 담당 부서에 지원 사업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기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성 위생용품 회사인 그린스텝 코퍼레이션 이화진 대표는 성남시를 찾아가서 생리대 1000상자 8,800만 원어치를 기부했습니다. LG 생활건강 생활용품 대리점을 하는 민병선 대표도 12,000개 분량의 생리대 100상자 300만 원어치를 내놓았습니다. 후원금 기부 문의도 시청에 답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가진 인터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일종의 뭐 복지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라 이게 지금 정부에서 묘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뭐 어쨌든 돈이 들어간 모든 복지 정책을 새로 시작할 때는 정부와 협의해라. 뭐 협의가 있는데 본인들이 반대하는 걸 하면은 벌금을 때리겠다. 뭐 이렇게 놓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에서 하지 않는 독자적 복지 정책을 하면 못하게 지금 지시를 하는 상태라 그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뭐 설마 이걸 반대하지는 않겠죠. 그런 절차도 거쳐야 되고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해서 이건 뭐 충분히 몇 달이면 충분하니까요. 예. 최대한 빨리 집행할 생각입니다. 예. 협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긴 하지만, 네.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해보겠다. 네, 뭐 제가 긴급하게 좀 점검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숫자도 그래 많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성남시가 이제 12세에서 18세, 물론 나이는 좀 더 밑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잡고 기초생활수급 보장 대상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등 뭐 차상위 계층까지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보니까 한 3,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제가 지금 제 아내한테도 참 많이 물어보고 주변 사람한테도 물어봤는데 이 생릴 때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라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중간 정도 본다면 월 한 2, 3만 원 선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30만 원 정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 1년에요? 1년에? 네네. 1년에 한 명당 1인당 3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그렇게 하면은 한 5, 6억 정도니까 뭐 그리 큰 어려움이 예산상은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걱정은 이런 거죠. 대상자는 객관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시작 시점이라든지 또는 지급 방식 이것도 줄 때도 예를 들면 보는 데서 주거나 아니면 뭐 달라 그렇게 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조용히 본인들이 아무런 마음의 상처나 부담이 없는 상태를 이렇게 전달하는 시스템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지원 방식에도 좀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뭐 급여지거나 통장에다 돈 넣어주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사실 공직자들로서 매우 어려운 거죠. 지금부터도 또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5, 6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어떨까요? 지금 이 정도라면 좀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보면 철학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게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다른 거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언제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뭐 국방 예산으로 돈을 쓸 거냐 아니면 복지 예산을 쓸 거냐 이런 큰 선택도 있지만 복지 계정으로 분류된 중에서 이걸 할 거냐 저걸 할 거냐 정말로 중요한 걸 어떤 걸로 치느냐 사실 그런 문제거든요. 돈이 언제나 뭐 남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이란 언제나 부족한 거니까요. 빅데이터 전문가 정영진입니다. 술 마시는 게 곧 업무인 분 많이 계시죠? 메모하세요.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입니다. 증권가 샐러리맨 그리고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 웬만하면 안 취하죠. 술술 풀리고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화인 피토 성분 그리고 특허받은 제조법 그래서 술술 풀리고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못 믿으시면 수백 개의 후기 읽어보시고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에 주목해주세요. 음주 전후 한 포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분말 형태라 물 없어도 드실 수 있고요. 물을 섞지 않으니 효과는 더 확실하겠죠? 네이버와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을 검색하시면 술술 풀리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안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자, 우와! 이거 저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시킨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 땅콩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닷컴.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을 비웠는데 지난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맑은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한 번만 더 마음을 비우지. 안 되지, 새끼야. 내가 안 나가면 대선에서 참패할 수 있으니까. 실례지만 당신으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긴가? 나 말고 누가 있냐? 반기문? 저지랄을 해놓고도 여론조사에서 문재인하고 쌤쌤이야. 앞으로 탈탈 털려봐라. 반기문이가 온전할 것 같냐? 지금부터는 리스크가 적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나 얼마나 혹독한 검증의 터널을 통과했니? 내처럼 깨끗한 사람이 또 있냐 이거야. 내한테 흠결이란 것이 있을까? 친일파들. 내가 아버지를 선택해서 태어났냐 이 새끼야. 태어나 보니까 친일파인데 어떻게 이 새끼야. 나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래요. 이럴 순 없잖아 이 새끼야. 그리고 내는 일제 때 태어난 게 아니다. 이 장인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지휘한 작전 참모였다는 의혹이 있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려면 그런 아버지를 둔 아내와 헤어져야 한단 말이냐? 내는 그럼 대통령 안 할 기다. 표절 같은데? 표절은 새누리당 정치인들의 미덕 아니니? 좋아. 자, 그렇다면 마약 사위, 요건 못 피해가겠지. 내가 대통령이 되려면 그런 남편을 둔 딸과 헤어지란 말이냐? 내는 그럼 대통령 안 할 기다. 그럼 안 하면 되겠구만. 닥쳐 이 새끼야. 넘어가. 이 자격이 많이 안 돼 보이는 당신 딸이 수원대 교수로 임용됐어. 금수저 팔자가 상팔자네. 안 그래? 그 감사의 뜻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야 할 수원대 총장을 빼줬다는 의혹이 있던데. 수원대 총장은 수원시 의회에 나가야지 이 새끼야. 왜 서울 국회에서 부르고 지랄이야. 그래서 반대했다. 딴 뜻은 없었고. 아니,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이 새끼야. 그러니까 넘어가. 1996년 5월 TRS 사업자한테 청탁과 함께 2천만 원 받은 일로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1999년 7월 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거. 야, 이 새끼야. 20년 전이야, 이 새끼야. 그때 애 낳았으면 그 애가 대학 갔다고, 이 새끼야. 좋아. 2000년 총선에서 투표일을 앞두고 같은 지역구 민주당 후보한테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넸다가 다음해 3월에 벌금형을 선고받았지. 영남에서 야당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내는 경쟁 후보의 생계까지 고민한 진정한 협치의 원조다 이 새끼야. 당시 김대중 정부가 나의 이런 취지를 왜곡했어. 경쟁 후보 매수로 몰고 갔다고 이 새끼야. 지난 대선 부산 유세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면서 뭔가를 줄줄이 읽었는데 그게 일반인이 손에 넣을 수 없는 국정원 녹취록하고 똑같아. 어디서 얻은 거야? 야, 이 새끼야. 내가 나를 위해서 그 녹취록을 읽었냐? 내가 그 녹취록을 읽어가지고 덕본 사람이 누구니? 니네 누나 아니야, 이 새끼야. 그걸 흠이라고 하면 안 되지. 좋아. 그리고 그거 봐, 이 새끼야. 흠잡을 게 없잖아. 너무 투명했어.
그니까 시도 때도 없이 트집 잡히고 욕먹으면서 온갖 리스크를 그동안 반가이 해왔던 거 아니냐. 리스크 없는 정치인, 웬만해서는 한 방으로는 무너질 수 없는 정치인, 새누리당에서 이 무밖에 또 있냐? 화나, 이제는 대세를 읽을 때가 됐다. 네, 하여간 무가 다시 정치를 시작하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나저나 화는 어떻게 정치 재개 안 하십니까? 어제 그 대구 지역 의원들하고 오찬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던데요. 예, 그 식사 갖고 확대 해석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이 표절은 새누리당 정치인들의 미덕 아니야? 그렇지. 자, 환님, 그러면 당대표 선거에 나가십니까? 예, 앞날에 제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하여간 확대 해석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이고, 반기문이가 애들 많이 버려놓았네. 다음에는 반기문이 똥도 모아둘 기세야. 우리에겐 반기문이라는 대통령 후보가 있다고 까불지 마. 유엔에서는 사무총장 그만두고 특정 정부에서 일하면 안 된다. 이런 결의안이 있다고 하지. 나라 위신을 좀 생각해봐야지. 군인은 쿠데타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지. 근데 그거부터 어기는 판에 고작 결의안 위반 갖고 무슨 약속대로 마음을 비우라고.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새끼들. 야, 사회자, 오늘은 영감님 안 오시냐? 네, 오늘 고추 따러 가신다고 해가지고 안 나오시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야당에 젊은 지도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안님 오셨어요. 어이고, 안동지, 반기문이가 한번 훑고 지나가니까 완전히 거지가 됐대. 당신의 인기는 거품이었나봐. 어째 남 얘기를 하십니까? 대권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무너지셨던데, 한때는 20몇 %로 문재인을 앞지르시더니 대선까지는 1년 이상 남았다. 구만리 같은 시간인데 요즘 여론조사로 일희일비하는 거 곤란하지? 안 그러냐? 저한테도 똑같이 구만리 같은 세월 아니겠습니까? 이 파란만장한 정치권에 들어온 소감이 어때? 정치라는 직업 어떠냐고? 조금만 여유가 있었더라면 덜 위험한 일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1692억 재산 갖고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서 이렇게 사방에 적들로 가득한 3D 업종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이고, 귀공자께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셔. 반기문 바람 한 방에 존재감마저 잃어버렸으니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그 보안 프로그램의 세계로 돌아갔어. 네 재산을 보완하면 어떠냐? 정치권에 있으면 다 털린다. 여기는 퀴즈 문제 아닙니까? 자꾸 이러면 저부터 선도적으로 출연료 반납하겠습니다. 자, 그만하시고요. 자, 문제는 안님이 내셔야 합니다. 문제 내겠습니다. 부실의 늪에 빠진 해운산업은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이고, 고등어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낙인 찍혀서 어민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바다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데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바다라는 연예인이 있죠. 요즘은 뮤지컬 배우로 활약 중인 본명은 최성희 씨입니다. 걸그룹의 멤버였는데요. 바다가 소속됐던 걸그룹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정답. 환 정답 아십니까? 내가 경제부총리였는데. 아니, 경제부총리가 걸그룹 멤버 이름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뭔데? 야, 너 혹시 그 최저임금 아냐? 최저임금은 우리 누나 아니야. 청와대에 있는 누나. 최저 수준의 임금님, 우리 누나. 이 새끼 어떻게 알았지? 탁치라고. 자, 정답은 은방울 자매. 이거 언제적 은방울 자매입니까? 자, 정답 아십니까? 국민들 이름은 다 못 외워도 걸그룹 이름 정도는 외워줘야지.
그래야 뭐 차기 대권 주자의 미덕 아니겠니? 좋습니다. 자, 정답은요? 1세대 걸그룹 하면은 핫이라니요. H.O.T겠지요. 그리고 걸그룹이 아니라 남자 아이돌 그룹입니다. 핫이라니. 그러면 정답 또 있지. 정답은 A양. A양이라니요? 미스 A. 나 이거 정말 참.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비즈니스 북스 출판사의 구글의 미래 매일 두 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레리 페이지가 유일하게 인정한 구글 출입기자 토마스 슐츠가 쓴 책입니다. 레리 페이지와 에릭 슈미트 등 구글 관계자 40명 그리고 실리콘밸리를 5년 동안 취재한 역작입니다. 구글의 미래 프로젝트. 네, 구글이 앞으로 바꾸어 나갈 세상.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담은 책이라 하겠습니다. 무척 재미있습니다. 자, 정답 맞히신 두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정답자 소개하겠습니다. 와글 어사님, 정답 당인니 맞히셨습니다. 이완배 기자님의 한국재벌 흑역사를 읽고 재벌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삼성은 최악의 로비스트, 현대는 막가파식 조폭이더군요. 에버랜드 전환사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비정상적인 합병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승계를 성공시키는 것을 보면서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거의 내지 않고 삼성전자를 꿀꺽하는 이재용, 뼛속까지 친재벌, 박근혜의 정권,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삼성공화국이더군요. 그런 삼성공화국에서 윤종구 판사님의 판결은 헬조선에서 희망을 보는 듯 했습니다. 삼성물산 매수 주식 가격을 상향 판결하면서 물산과 모직의 합병이 부당함을 법으로 심판하는 것을 보니 마음까지 후련했습니다. 이 판결로 윤종구 판사님이 부당한 조치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삼성에 대한 정당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간절하게 희망해 봅니다. 경제를 서민의 입장에서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해석해 주시는 이완배 기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쫑이 아빠님도 정답 맞히셨습니다. 정답 당인니. 내 고향 당인니에서 8대째 살았던 토박입니다. 지금도 당숙과 사촌 형님이 고향에 있지요. 네, 서울 마포구 당인니. 예, 거기를 고향이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고향이죠. 사람 사는 곳인데. 예, 제 아들이 고3인데 컴퓨터와 관련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로서 아들의 미래에 대해 자그마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골랐습니다. 쫑이 아빠님 축하드리고요. 또한 와글 어사님도 축하드립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김태규 기자와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총선으로 대구 지역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생을 했죠. 김부겸 의원. 예. 자, 김부겸 의원 어떻습니까? 아주 위풍당당하게 20대 국회에 입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험지 경쟁 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죠. 저희가 개발한 험지 경쟁 지수 1위 당선자가 김부겸 의원이었는데요. 예, 예. 저희 한겨레 정치바에서 그 차세대 주자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김부겸 의원과 만났습니다. 예. 어제 그저께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뭐 당내 현안이라든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예. 일단은 지금 김부겸 의원도 차세대 주자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몸을 풀고 있지만 슈팅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등판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어떠냐, 너무 몸을 사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지금 대구에서는 초선이고 초보 운전자다. 정치인으로서 자기를 극단까지 몰고 가보고 싶은 야심이 왜 없겠냐. 그러나 이름 좀 떴다고 진로를 성급히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 여전히 몸을 낮췄고요. 예. 그 두 야당, 국민의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 지금 상황이 그 지지자들끼리 인터넷 공간에서 원수처럼 싸우고 있다. 지금처럼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열정적 지지를 보내는 팬덤만으로는 이 문제를 못 푼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그 두 당이 입법이든 정책이든 공동의 성과를 자꾸 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성과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뭐 정기국회라는 무대도 있고 그리고 개헌, 뭐 선거구제, 뭐 다당제 문제 등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 합의를 하면 그때는 양당의 간극이 확 좁혀진다. 이렇게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간극이 좁혀지면 지금의 어떤 갈등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법을 제시를 했고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물어봤어요.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사점이 많은데 예. 왜 이른바 친노와 거리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친노라고 불리는 분들이 노무현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자산을 독점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다. 그 현실을 타개하는 노무현의 열정을 독점하려고 하지 말고 공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더 이제 깊숙이 물어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당신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장관이라든지 하여튼 좀 발탁하고 좀 키워주려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다. 왜 그런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언론관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당시에, 보수 언론과 싸워서 이기기엔 시간이 없다고 봤다. 최소한 휴전을 해야 한다고 봤다. 그래서 이부영, 유인태, 원혜영 이런 분들과 보수 언론을 만나 문제를 풀려고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좀 못마땅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도
보수 언론과의 어떤 화해를 시도를 했었죠. 박지원 당시 비서실장이 위스키 앤 캐시 그래서 술을 들고 가서 사주들과 만나면서 관계 개선을 도모를 했다가 그게 실패를 하고 이제 세무조사 가고 이제 구속까지 가는 검찰 수사까지 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예. 김부겸 의원이나 유인태, 원혜영 이런 분들도 일단은 보수 언론과 한번 대화를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과거에 이런 일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김부겸 의원의 이런 태도와 입장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상대가 어떤 대화가 통하는 혹은 상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냐라고 했을 때 과연 거기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김부겸 의원을 여의도에서는 이른바 사와리가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게 뭡니까? 이제 일본 말일 텐데 예. 이렇게 부침성이 좋고 사람들한테 이 친화력 있게 다가가는 어떤 수완 이런 걸 아마 뜻하는 걸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예전에 열린우리당 시절에서도 그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좀 비판도 있고 그랬는데 예. 일단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구에서도 살아남고 황제에서 살아남은 그런 측면이 좀 있을 거예요. 예. 이런 어떤 타협을 중시하고 이런 어떤 스타일이 앞으로 어떻게 발휘가 될지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본인의 한계가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잔뜩 기대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김부겸 의원인데 말이죠. 근데 큰 지도자가 되려면은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때로는 대척점을 형성할 수도 있어야 한다. 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동안 이 대한민국을 망친 주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수구 부패 언론인데 이 언론과 대화하자, 화해하자. 이 도무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하고 타협 볼 일은 없지만 여하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밌겠네요, 인터뷰. 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불편했는지 그 부분이 아마 처음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예. 흥미로운. 상당히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누리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혁신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는데, 보니까 비박들이 없어요. 예. 어제, 지난번에 친박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던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가 다 열려서요. 예. 김의호 혁신 비대위원장 추인을 마쳤습니다. 예. 투표를 하지도 않았고, 거의 박수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다고 하고, 예. 그리고 이제 10명의 혁신 비대위원도 같이 이제 추인을 받았는데, 당연직인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립 정책위 의장, 홍문표 사무총장, 여기 이제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김영우 의원, 이학재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영우 의원은 이제 비박이죠. 친이계인데, 이학재 의원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비서실장을 했던 친박이고요. 요렇게까지가 내부 인사고요. 나머지는 다 외부 인사로 채웠어요. 예.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유병곤 전 국회 사무차장,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민세진 동국대 교수, 이민선 변호사 이렇게 임명이 됐습니다. 예. 그 이전에 친박계 보이콧으로 무산됐던 비대위원 안을 보면 예전에는 김영우, 김세연, 이진복, 홍일표, 한기호, 이혜훈, 정운천 당연직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다 내부 의원이었고 예. 거의 다 지금 비박 의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김영우 의원 한 명이고요. 그것도 이학재 의원 친박과 같이 이제 한 명씩 들어가서 균형을 맞춘 상황이고 그래서 그전과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전에는 비박 중심의 내부 인사 중심의 이제 혁신 비대위원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외부 인사 중심의 어떤 조금 균형적인 친박과 비박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좀 완전히 이제 색깔이 바뀌었고
친박 쪽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이해훈과 김세연은 반드시 빼야 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친박이 그 요구대로 그게 빠졌고요. 이해훈, 김세연 의원은 유승민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박 중에서도 상당히 친박이 매우 싫어하는 유승민계 비박이 있는 것이고 그 기자들이 어쨌든 이 인선은 뭐 겉으로는 어쨌든 김의옥 혁신 비대위원장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답니다. 그 이해훈과 김세연 의원은 왜 비대위원회에서 제외를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의옥 혁신 비대위원장은 그게 뭐 이유가 있는가 뭐 실제 모른다. 의원들 122명 정확히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 잘 모르고 이유 없어. 그냥 바꾼 거야.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분은 허수아비 로봇이 맞구나. 다시 인증을 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날 그 상임 전국위원회는 대부분의 중진들이 다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서청원, 최경환, 원유철, 홍문종, 친박계 중진 의원들 다 참여를 했는데 우리 김무성 전 대표만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의 말미에 한 전국위원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번에 컷오프돼서 무소속으로 당당하게 당선된 우리 새누리당에 있던 사람들 복당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갑자기 회의장이 좀 웅성웅성 거렸다고 하네요. 그 김의옥 위원장이 그 동국대 총장 지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사실상 쫓겨났고, 나가라. 더 이상 하지 마라. 하여간 참 이분의 그 인생도 참 곡절이 많네요. 그 최소한 이런 질문에 그 예상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 이해훈과 김세연은 왜 뺐냐? 그러면 뭔가 좀 그럴 듯한 뭐 당의 화합과 뭐 이런 걸 뭐 고려해서 고심 끝에 뺐다든지 뭐 이런 그 예상 질문에 대한 예상 답안이 있을 법한데 뭐 이유가 있냐? 뭐 실제 모른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참 크게 성과는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강하게 드네요. 뭐 혁신위원장인데 뭐가 혁신 대상인지 또 왜 혁신하는지 이거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는 걸 봐서는 뭐 다 알면서 왜 물어보냐 이런 뜻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당명만 빼고 모두 다 바꿔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뭐 이런 아주 강한 뭐 멘트를 날리긴 했는데 이건 아마 준비된 워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만 준비하면 어떡해요.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지금 원구성 협상 난데없이 국회의장 우리가 하겠다 이러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 일당이 국회의장직을 하는 게 순리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진석 원내대표가 얘기를 해서 국회의장직은 크게 지금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이제 봤는데 갑자기 지금 국회의장직도 여당이 집권당이 먹어야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한 발짝도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6월 7일이 법정 기한인데 그때까지 될지 지금 불명확한 상황이고 그래서 어제 그 우상호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그러면 새누리당에 주겠다, 양보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법사위원장 줄 테니까 그러면 국회의장을 우리가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였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새누리당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꼼수를 뜬다면서 반발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협상을 하려는 게 아니라 협상을 안 하려는 태도가 지금 강하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갑자기 돌변한 그 새누리당의 태도에 대해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는데 청와대가 개입할 문제 아니다. 청와대에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경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갑자기 바뀌었는데 스스로 바뀌었다고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어디서 전화를 받았겠죠. 그거 뭐 다 아는 거 아니겠냐. 새누리당 뒤에는 청와대밖에 더 있겠습니까?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협상권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청와대가 그 전화를 했을까요?
일단 갑자기 돌변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 할 수밖에 있는 요인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왜 그런지, 왜 그런 또 강경하게 드라이브를 뒤에서 걸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전반기에도 새누리당은 그 다수당, 과반을 가진 다수당으로서 국회의장을 배출을 했는데 예. 정의와 국회의장이 비박계 국회의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안 따라줬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징징댔는데 예. 이제 이게 후반기에 아예 그냥 여당이 아니라 야당으로 국회의장이 넘어가 버리면 예. 전반기 때보다 예. 여당 국회의장이었을 때보다 비박 국회의장이었을 때보다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갑자기 그렇게 사인을 내린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김태규 기자님도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게 합리적인 추론 같아요. 네, 예. 확인된 팩트는 아니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사실 없는 얘기를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게 거의 맞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진석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지는 않고 있는 형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맞네. 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 나라 여당 참 삼권 분립을 운운했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 아닌가요? 삼권 분립 예전에 야당 대표 시절에 얘기 많이 했죠. 아니, 대통령 돼서도요. 유승민 칠 때도 삼권 분립 운운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3분의 1이 아니라 한 절반 이상은 자기가 먹고 나머지 한 0.5 정도는 이제 나눠 먹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그런 상권 분립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아유,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태규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플란트 비싸서 고민이시죠? 여기 만원대 치아보험이 있습니다. 홈쇼핑에서도 월 5만원까지 하던데? 월 만원대에 임플란트와 브릿지 치료를 상이든 질병이든 무제한 보장해드립니다. 무제한이요? 다른 보험은 1년에 많아도 3개까지만 보장해준다던데? 혹시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 아닐까요? 전혀요. 임플란트 브릿지 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하고요. 한 번 만원대면 만기까지 갱신 없이 만원대로만 받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전화해볼까요? 네, 02-849-9730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서가 연중무휴 상담해드립니다. 월 만원대 치아보험 카페로 전화주세요. 02-849-9730 성별, 나이와 직업, 가입 플랜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선생님, 저도 사람이 되는군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곧 다시 만날 거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영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또 만나게 될 이슈들 하나하나 또 살펴볼 텐데. 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KBS 1라디오에 나와서 채무 제로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밝혔는데 말이죠. 이 내용 어제 그 뉴스 매거진 시간에 일부분 소개를 해드렸는데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자, 채무 제로. 뭐 상당히 의미 있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요즘 지자체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고 또 급격하게 그 채무가 또 불어나고 있는 지자체도 적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이완배 기자님 보시기에 홍준표 지사 모처럼 한방한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출근을 하면서 이제 그 브리핑 매거진하고 다 듣는데요. 예. 평소에 이제 홍준표 지사가 뭐 채무를 줄였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 선출직이시니까요. 뭐 좀 과장해서 자랑할 수도 있겠거니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 뉴스는 현장에 나오는 그 인터뷰를 듣다 보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까 했는데 결국은 뭐 반론으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전제를 들어보면 이분은 진짜 경제를 잘못 배우셨더라고요. 누가 이분한테 경제를 이따위로 가르쳐줬는지. 그래서 제가 인터뷰 전문을 목소리는 듣기 싫고 그래서 전문을 찾아서 쭉 읽어봤는데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이건 배우면 되니까요. 그런데 모르는데도 이렇게 나대면은 이건 진짜 공의 수준이더라고요. 인터뷰를 쭉 읽어보니까요. 내용이 이제 쭉 이렇습니다. 뭐 정치 쪽 이야기는 빼고요. 경제 쪽 이야기만 드리면은요. 6월 1일에 경상남도가 도 채무 제로 선언식을 가졌죠. 그리고 뭐 대대적으로 행사를 열었습니다. 내용은 이제 원래 홍 지사가 부임하기 전에는 경남도 채무가 한 1조 3,488억 원 정도 있었는데 이걸 다 홍 지사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3년 반 동안 이자까지 포함해서 1조 5천억 원을 다 갚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줄줄이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나 선출직들은 거의 선심성 사업을 합니다. 선심성 사업을 하면서 빚을 지게 됩니다. 예컨대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전임 지사께서 18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200억씩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예산만 하더라도 3,600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보궐선거에 들어와서 집행하려고 보니까 타당성이 없는 예산인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하냐. 그래서 집행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홍준표 지사가요. 그런데 이제 뒤에 사회자가 한 5분쯤 있다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시군 예산을 적게 주고 지원 비율도 일방적으로 조정을 해서 주민들이 좀 희생됐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홍 지사가 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반대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정한 것도 없고 그리고 시군에 준 예산이 역대 지사보다 제일 많이 줬습니다. 그거 줄여가지고 채무 감축 못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까 5분 전에 200억씩 주기로 한 거 안 줬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5분 뒤에는 조정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200억씩 주기로 한 걸 안 줬다.
예, 그걸 조정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홍준표 지사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게 조정을 한 거예요, 지사님. 예, 이 경남도지사한테 한글부터 가르쳐야 됩니까? 참 진짜. 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경남개발공사가 설립 이래 처음으로 도에 200억 원을 이익 배당을 해줬다. 예, 구조조정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3분 뒤쯤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착한 빚이 필요해요. 말하자면 은행으로부터 2, 3% 대출을 받아서 장사를 잘해서 10% 정도 이익을 남기면 7, 8%가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착한 빚이라고 해요. 그러나 행정기관은 기업처럼 이익 개념으로 운영이 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하고는 달리 행정기관의 빚은 착한 빚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용도 모르고 기자들이 엉뚱한 반박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기관이 기업처럼 이익 개념으로 운영이 되는 기관이 아니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까는 왜 경남개발공사 구조조정 열심히 해서 200억 벌었다고 자랑을 하냐고요. 아까 자기 입으로 일반 기업처럼 구조조정 열심히 해서 200억 벌었다고 자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분 뒤에 행정기관은 기업처럼 이익 개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말이 앞뒤가 맞아야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지금 뭘 반박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구조조정에서 200억 벌었어. 이걸 반박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행정기관은 이익 개념으로 운영하면 안 돼. 이걸 반박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말을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분 목소리를 듣기 싫어서 텍스트를 읽었지만 유일하게 그 뉴스는 현장에다 그 대목은 이제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분이 자꾸 그러니까 부채죠. 그러니까 영어로 DBT, 데트. 이 빚을 자꾸 빛을 이렇게 발음을 하세요. 치읓을 넣은 발음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치읓 넣은 빛은요. 불빛 할 때 빛이고요. 라이트. 부채는 빛 지읒입니다. 예, 빚이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도지사한테 한글부터 가르쳐야 되나 진짜 좀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깼던 대목이 뭐였냐면 기업하고는 달리 행정기관의 빚은 착한 빚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용도 모르고 기자들이 엉뚱한 반박을 하는 것이죠. 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아무데나 가셔서요. 그 경제학 교과서 중에 경제학 원론이라고 이름이 돼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아무 책이나 경제학 원론 책 아무거나 하나 집어들고요. 한 100페이지쯤 펼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경제학 교과서에 재정학이라는 분야가 나옵니다. 왜? 재정학이라는 것이 별도의 학문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기를 진지하게 권합니다. 이게 왜 그 경제학에서는 재정학,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에 대해서 따로 다루냐 하면은요. 홍준표 지사의 말대로 행정기관, 정부, 지방정부는 일반 기업처럼 운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익 개념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 학문을 놓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을 조금만이라도 아는 사람이면은요, 정부의 재정이 반드시 흑자 재정이어야 된다, 혹은 균형 재정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정부의 재정은 흑자일 수도 있고 적자일 수도 있고 균형일 수도 있고 이걸 다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빚 중에 행정기관의 빚은 착한 빚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홍준표 지사의 이 말은요. 경제학개론 과목 한 학기만 수강을 해도 그런 무식한 소리 안 합니다. 경제학자들 중에서는요. 제가 방송에서 가계부채 1200조를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기억을 해보시면은요. 제가 정부 부채 600조 원을 두고 비판을 하는 대목은 한 대목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부채가 600조 원이 됐다. 그 대목 자체를 비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채는 당연히 따라오고 당연히 정부 재정은 적자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자 재정은 매우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부 부채 600조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왜 부채를 그렇게 많이 졌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채를 진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규모가 정부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수입을 늘리라는 겁니다. 세금을 더 걷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보고 돈을 덜 쓰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의 적자는 적자 자체로 결코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정부를 그렇게 싫어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부채를 졌다고 비판하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건 그냥 경제학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준표 지사는 빚이 행정기관에는 착한 빚이라는 게 없다. 지금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부채를 다 갚았다는 내용도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남도가요. 각 시군에 지급해야 할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1,877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시군에 지급해야 할 돈이 1,877억 원이 남아 있는데 그걸 안 주고 있으면 그 안 준 돈을 회계정부에는 부채 항목에 적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군에 줘야 될 돈이 1,877억 원이 남아있다? 그게 부채라는 겁니다. 홍준표 지사님 아직 빚 다 안 갚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 마산 자유무역 지역에 구조고도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경남도가 이미 분담금을 내기로 다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분담금을 제대로 안 내서 사업이 멈춰 있습니다. 줄 돈을 아직 안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부채가 제로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지금 이분이 그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를 줄였다. 한 일이 뭐냐 이분이. 진주의료원 폐쇄한 겁니다. 홍 지사도 인정을 해요. 심지어 자랑도 합니다. 예, 진주의료원 폐쇄해서 빚 줄였다고요. 예. 도립병원이라는 게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도립병원이 흑자를 많이 내는 게 이상한 겁니다. 아프고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도민 환자들을 도가 나서서 돌봐야 하는 게 도립병원의 임무입니다. 자기 입으로도 얘기하거든요. 예. 행정기관은 기업처럼 이익 개념으로 운영이 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자기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적자라고 도민의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을 폐쇄해버립니다. 예. 공공의료 박살내고 빚 줄였다고 지금 자랑질하는 거예요. 예. 뭐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걸 셀프 인정하는 건지 뭔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인터뷰를 읽어보니까요. 그 홍준표 지사가 인터뷰 대목 중에 지역 축제를 다 없앤 대목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낭비, 선심성 축제다. 자기는 이런 낭비 행사 다 없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1일에 그 빚이 한 푼도 없는 채무로부터 해방된 첫날 뭐 이러면서 도청 대강당에서 채무제로 선포식이라는 걸 가졌대요. 예, 그리고 후대에게 희망을 준다는 의미로 도청 앞마당에 사과나무를 심으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짜 지랄도 정말 가지가지 하는 거죠. 예. 채무제로 선포식, 예, 그런 게 낭비성 행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낭비성 행사가 뭔 뜻인지도 모르시는 거죠, 지금 이분은요. 홍준표 경남지사가 예전에 한나라당 대표로 있었던 시절에요. 2001년, 11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식사비로 1억 5천만 원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예, 경남도에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끊으신 분이거든요, 이분이요. 예.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도대체 5개월 동안 뭘 먹으면 식사비로 1억 5천만 원이 나옵니까? 뭘 드신 거예요? 애들 점심 식사는 못하게 뺐고요. 뭘 드셔서 국고에서 지원되는 정당 공금을 1억 5천만 원이나 예, 식사값으로 사용을 하냐고요.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예, 최근에 그 홍준표 지사께서요, 기자들 보고 무식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민 소환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배은망덕하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나 이러셨다는 거예요. 예. 예. 이분은 도지사가 배은망덕이랍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도민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리인 줄 알고 있는 분이에요. 배은망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보면은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경제도 잘못 배웠는데 제가 보기엔 정치도 어디서 이상하게 배운 겁니다. 예. 선출직이 도민들한테 은혜를 베푸는 자리로 생각을 하고요. 주민소환 진행되니까 배은망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분이 도지사인 게 제가 이분이 했던 말을 고스란히 옮겨드리면은요. 예.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황당한 거죠. 그 홍준표 지사를 제가 모르지 않는 관계고, 네. 그러한데, 네. 저는 이 형님 지금 이런 태도를 보면서, 네. 좀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이게 이분이 예. 별 볼 일 없을 때는 참 훌륭한 분입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와 있고요. 예. 별 볼 일 없을 때는요, 이분은 예. 그 통합진보당이 있어도 호환이 되겠다, 이럴 정도예요. 진짜요? 근데 어떤 그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은, 예. 끝발만 생기면은, 이거 뭐, 정신없이, 내가 봤던 예. 준표 형이 저 사람이었나?
뭐 그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 놀라운 사실인데요. 예. 누구보다도 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약자를 또 이렇게 홀대하는 이런 그러십니까? 문화나 그런 기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분을 토하는 그런 분인데. 그럼 이분은 도지사만 안 하면 되시겠군요. 도지사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아무것도 안 해야 제정신으로 돌아오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도지사 되고 초기에 인터뷰 섭외차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예. 나 날란다.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 날란다. 예. 비슷하지요. 참. 그러면 제가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어서 공적인 발언만 놓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높은 자리에만 안 올라가면 좋은 분인 걸로. 네. 지금 비판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예, 정확하고 예리하고 뭐 조금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예. 빨리 제정신으로 돌아오시기 위해서 권세를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옥시 사태. 예. 뭐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한국에서만 가습기 살균제를 팔았을까? 옥시가 뭐 세계적인 브랜드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가습기 살균제가 전 세계에 다 팔릴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글로벌 호구가 잡힌 거죠, 우리나라가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일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CBS 노컷뉴스가 어제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훌륭하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래에 봤던 기사 중에 제일 제가 보기에 인상 깊고 훌륭한 기사였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기사에 나온 내용과 제 생각을 조금 덧붙여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컷뉴스가 지적을 한 대목은 이겁니다. 왜 옥시가 한국에서만 가습기 살균제를 팔았을까에 대한 노컷뉴스의 해석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이 범죄를 저질러도요. 우리나라는 딱 법이 정한 그 손해 규모만 배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국 체계가요. 그런데 미국과 영국, 영미법 계열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광범위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니고 원래의 손해액을 훨씬 더 뛰어넘는 막대한 불이익을 기업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징벌적인 측면으로 손해배상을 가하게 하면 다시는 기업들이 이런 일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100% 동의를 합니다. 제가 한번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2008년에요. 경기도 이천에서 냉동창고가 폭발을 해서 40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대표가 어떤 판결을 받느냐. 벌금 2천만 원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2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40명 돌아가셨는데 1인당 50만 원 꼴인 겁니다. 이러니까 한국이 OECD 가입국 중에서 산재 사망률 1위라는 국가에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 영국처럼 우리나라도 기업살인 처벌법을 도입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뭐 현실은 처참하죠. 뭐 예를 들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폭스바겐이 저지른 일인데요. 미국 공정위가 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서 폭스바겐에다가 얼마를 물리냐면은요.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조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그 나라에서는 비슷한 범죄 못 저지르는 겁니다. 17조 원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정이나 환경부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폭스바겐에 하는 거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보기에 한국 호구 잡힌 거죠. 박근혜 정부의 소망대로 기업하기 연락에 좋은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건설공사 입찰 담합, 이것도 제가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건설공사들이 입찰을 할 때 담합하는 건 우리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거든요. 그래서 대형 국책공사 하면은 다 건설사들이 담합을 합니다. 단골 메뉴예요. 그런데 4대강 공사 때요. 당연히 뭐 입찰 담합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013년에 공정위가 11개 건설사 법인하고
전 현직 임원 22명을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얼마 나왔느냐? 4대강 공사 관련한 매출의 3.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155억 원을 과징금으로 때렸습니다. 매출액의 3.5%입니다. 누가 겁을 먹겠습니까? 아무도 겁을 안 먹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그래요. 4대강 담합조사 결과에서 건설사들이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얼마냐? 부당이득이 1조 6,635억 원입니다. 그런데 때린 과징금은 1,155억 원입니다. 예. 누가 겁을 먹겠습니까? 그냥 담합하고 걸려서 과징금 물고 마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이천 냉동 창고 폭발 사건 2008년에 벌어진 일을 소개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 대표가 고작 2천만 원 벌금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태가 이따위로 처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로부터 5년 뒤인 2013년에요.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대림화학이라는 회사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도 6명이 죽고 11명이 다칩니다. 아이고. 이 대림화학이라는 회사가 뭐 아시겠지만 우케 운전자 두들겨 팬 당대 또라이 이해욱이 오너로 있는 회사입니다. 예, 그런데 이때도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회사 안전관리가 정말 개판인 겁니다. 하청업체에 지원해야 될 안전보건관리비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안전보건협의체라는 걸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할 원, 하청, 합동 안전보건 점검도 실무자 위주로 대충 해버립니다. 안전밸브 설치하지 않습니다. 위험 작업의 안전관리 업무 무자격자한테 맡겨놓습니다. 진짜 개판인 겁니다. 이게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 회사는. 그런데 왜 이 회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지들도 보고 아는 거죠. 5년 전에 이천에서 냉동창고 폭발해서 40명이 죽었는데 벌금은 2천만 원인 겁니다. 이러니까 그냥 안 하는 거죠. 개판을 쳐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림화학 폭발 사건 이후에 징계가 뭐였냐. 공장장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대림화학은 벌금 3천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6명이 죽었는데 벌금 3천만 원이라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옥시 사태에 대해서 노컷뉴스가 아주 보도를 정말 잘했던데요. 그 마지막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다국적 기업인 옥시가 오직 한국에서만 유해 성분이 들어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팔 수 있는 것도, 복스바겐이 허술한 리콜 계획서를 내고 정부를 우롱하는 것도, 애플이나 퀄컴,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이나 유럽, 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 유독 자신만만한 것도 우리 법 체계나 징벌 시스템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지금 글로벌 호구라는 겁니다. 예.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8년 동안 이 난리를 친 덕에 외국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을 호구로 보고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를 한국에서만 파는 거죠. 한국 재벌들이 안전관리 개판으로 해서 사람이 수십 명씩 죽어도 벌금 3천만 원만 내면 끝나는 게 이런 겁니다. 예.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예.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고요. 글로벌 호구 잡히는 나라가 아니고요. 기업이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생명이, 노동자 생명이 무엇보다도 중시돼야 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예. 기업들이 유독성 살균제 팔고 돈 벌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상식이죠. 예. 정말로 이 상식에 맞는 나라가 예,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참 좋은 보도여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참 갈 길이 멉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또 느끼는 바고요. 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 네. 서울 지하철에서 벌어진 이 19살 노동자에 의한 비극적인 죽음. 네. 만약에 이게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벌어진 일일 때 네. 기업 살인죄가 있다면, 그렇죠. 기업 살인죄가 있다면, 네. 이건 뭐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을 그렇습니다. 일이다. 이런 네, 평가, 전망도 있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이런 그 유사한 사고는 계속 발발하고요. 또 그렇죠. 예. 벌금은 뭐 고작 돌아가신 분 한 분당 한 500만 원꼴이고. 네. 이러면은 뭐 기업주가 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재수 없는 일로 치부해 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벌어져도 또 몇 천만 원 내고 말지 이렇게 돼 버리는 것. 예.
기업 살인죄도 함께 도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강력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아니 기업에 있으면은 이게 뭐 시키는 대로 하지 뭐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 보신해가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억압적인 구조 속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과 이분들의 그 어떤 인권을 고려한 그런 조치가 제도적으로 구축이 돼야만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겠나 이런 맞습니다. 너무나 교과서적이고 뻔한 이야기를 해보는 오늘입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정말로 맞는 필요한 말.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공화국 논평. 서울 메트로 19살 정비공의 죽음을 보고 분개하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이 사태를 사전에 관리, 감독, 제지하지 못한 무능바가지 서울시장 박원순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할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의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도자의 불찰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박 동지는 작년에 이어서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결단코 용납할 수 없으며 기관사가 꿈이었고 유달리 책임감이 강했던 청년의 꿈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은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즉 대기권을 뚫는다 하겠다. 게다가 박원순은 천금 같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에게 문전박대까지 당하는 개망신을 당했으니 그 유가족은 곧 시민을 상징하는 것이겠거니와 박원순이 온 국민에게 탄핵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유가족에게 원성을 살 때에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가 더욱 위중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여기시는 박근혜 동지에게 심려를 끼친 것이다. 따라서 박원순 혼자 다 독박을 써야 하는데 안전불감증 사회에 운운하면서 아무 상관없는 전혀 무관한 무오, 무결, 무흠한 박동지를 끌어들인 것은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박원순은 박동지에게 누를 끼친 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무능한 박원순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위에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서 지위 고하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지 않는다면 가장 높은 자리인 자기부터 책임져야 말이 발이 아니라 말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박원순은 산하기관의 외주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적어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외주에 맡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엉뚱하게도 이 문제의 책임이 기업에게 있고 고용유연화에 있는 것이냐 또다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는 쓰레기, 악질, 반동, 양아치, 쓰다 버린 콘돔, 먹다 버린 생선뼈, 꽉 찬 음식물 쓰레기통, 찢어진 스타킹, 끈 떨어진 샌들, 밑닦다가 똥꼬에 낀 휴지, 종이컵에 담긴 커피에 수장된 담배꽁초,
변기에 들어가려다 막힌 라면 찌꺼기와 같은 극악무도한 난동에 다름 아니라. 이 문제를 갖고 파견직이 어떻고 저임금이 어떻고 한다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오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독을 감행하는 것이다. 이는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만이 기다릴 뿐이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박원순은 서울시장을 즉각 그만둬야 할 것이며 대권 출마도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계에서 깨끗하게 은퇴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박원순이 물러난다면 세훈아, 네가 다시 해야지. 오늘의 날씨. 금요일인 오늘 낮 최고 기온 30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한여름 더위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인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조능희 언론노조 MBC 본부장, MBC 제1노조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가 주제일지는 대략 감이 잡히시죠? 아직 MBC에서 뭘 더 뽑아 먹으려고 이미 배임범으로 확정돼서 MBC에 끼친 손해 배상했고 벌금 납부까지 한 자가 적반하장으로 퇴직 위로금을 달라고요? 가능할지도 모르겠군요. 지금 안광한 씨 등 경영진은 거의 그에게 발탁돼 그를 옹호하기 위해 별짓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무더기 해고라는 비열한 짓도 있었습니다. 증거가 없는데도 일단 해고하고 나중에 소송에서 지면 복직을 허용한다. 소송 비용 얼마가 들든 변호사 몇 명을 쓰든 일단 얽어매야 한다. 라고 그의 수하 백종문 본부장이 자백했습니다. 김재철의 또 다른 자신감은 안광한 씨 등 경영진이 자신의 배임죄를 선처해달라고 법원에 탄원한 사실이 있을 겁니다. 사원들에게 자기들이 저지른 부당해고와 징계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상소하면서 명백한 범죄인에게는 선처를 호소하는 이중성을 보이는 사람들이니 자기에게 2억 4천만 원쯤이야 대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부당해고 징계와 소송으로 인해서 MBC가 부담해야 할 돈은 40억에서 50억에 이를 겁니다. 여기에 비하면 2억 몇천은 껌값 수준입니다. 170일 파업 당시 노동조합은 김재철의 배임액을 억대로 확인해서 고소했는데 검찰은 겨우 1,100만 원 이것만 인정해서 조합원들이 경악했었습니다. 그때 검찰이 제대로 했다면 혹은 MBC 감사실에서 제대로 감사했다면 김재철이 과연 이런 소송을 했을까요?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제대로 감사 안 한 것이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거라 믿습니다. 지금은 김재철의 소송에 대응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김재철이 MBC에 끼친 손해에 소송을 제기해서 배상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재철, 안광한 이 경영진이 해온 수법이 있습니다. 손배가압류. 우리 노동조합에 19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부에 부동산까지 압류하는 바람에 아이를 전학시키지도 못하고 이사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웃기는군요. 안광한 씨의 경영진이 김재철을 상대로 손배가압류를 한다. 사규에는 임원이, 여기에는 사장도 포함되겠죠. 임원이 본인의 귀책 사유로 해임되면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재철은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에서 해임 의결이 되자 재빨리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방송문화진흥회는 해임을 김재철 본인의 귀책이라고 보고 지급하지 않았을 테고 김재철은
주주총회의 해임이 아니라 사표이니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겠죠. 노동조합은 오는 8일에 조정을 똑바로 지켜볼 것입니다. 안광한 씨가 이끄는 경영진은 조정에 응할 것이 아니라 당장 김재철을 고소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김재철과 그 수하들이 MBC와 시청자 국민에게 끼친 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수하들이 경영진 외에 지금 MBC 법무실장으로 특채돼 들어와 있는 사람은 과거 김재철의 개인 변호사였습니다. MBC의 사원 채용, 요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의 수하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으니 그 결과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만약 김재철에게 또다시 이상한 짓, 즉 김재철 뜻대로 결정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어긋나는 경영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네, 기가 막힌 MBC입니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